자, 그러면 실전학습 1회의 유전자 상호작용과 관련된 내용을 쌤이랑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문단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헤럴드 플로는 1942년부터 식물이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 저항성을 갖게 되는 생리적 기작, 그러니까 기작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원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식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특정한 병원체에 대해서 무엇을 갖게 되느냐? 저항성을 갖게 되는 원리, 그 이유나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했다는 거죠. 그는 당시 유행하였던 유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관계를 밝혀냈는데, 자,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 유전자 또는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쉽게 우리 판단을 해봅시다. 자, 먼저 우리가 누구를 주목해야 되느냐? 바로 헤럴드 플로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플러를 주목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라고 하면 핵심적인 게 우리가 제목에서도 본 것처럼 유전자 또 유전자 그다음에 작용가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자, 이 이론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자적인 상호관계. 그렇죠. 핵심은 식물과 그다음에 병원체. 그렇죠? 병원체 간의 유전적 상호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이 연구의 목적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식물은 자기 유전자와 병원체 유전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병원체에 대해서 핵심 저항성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가지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무엇을 가진다고 하는 겁니까? 저항성을 가진다는 거죠. 누가? 식물이. 그렇죠? 이것을 밝혀낸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병원체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설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플로어는 한 해 살이 풀인 아마 중에서 그러니까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품종을 찾아내어 연구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플로어가 했던 게 뭐냐면 식물과 병원체 간의 유전자의 상호관계를 밝히면서 거기에 따른 저항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를 들어 이제 이 사람의 실험의 핵심이 뭐냐면 이 식물과 관련된 거는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아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병원체와 관련된 거는 바로 뭐가 되냐면 녹병균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런 아마와 녹병균에 관한 실험을 통해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는데요. 자, 이게 뭐냐? 핵심이 뭐냐? 이 품종에는 다른 아마가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었고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이 되면 병증이 나타나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데요. 이 유전자가 없는 아마 같은 경우에는 녹병균에 감염돼서 병증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주 간단한 거잖아요. 이 다른 아마에는 없는 특별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애는 녹병균에 뭐가 되지 않는다? 감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얘는 뭘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녹병균에 감염이 돼서 죽은, 다시 말하면 유전자가 없는 아마 같은 경우에는 저항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플로어는 병에 걸려 죽은 아마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이 없는 열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플로어의 연구를 지금부터 순서대로 한번 가볼 텐데, 자, 연구 과정을 보면은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연구 과정을 보면은 첫 번째 연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바로 열성 유전자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성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열성 유전자가 뭐냐? 녹병균에 저항성이 없는 그러한 유전자를 바로 우리는 열성 유전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이죠. 그래서 병 저항성을 가진 아마와 병 저항성이 없는 아마를 뭐 해봤어? 교배해봤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성이 있는,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말 그대로 해볼까요? 자,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와 그 다음에 교배를 하는 거예요. 아마와 그 다음에 병 유전자가 병 저항성이 없는 그러한 두 가지 유전자를 한번 뭐 해봤어? 교배를 시켜봤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자, 교배해봤더니 이 잡종 1세대는 모두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교배를 해서 나온 제 잡종 1세대. 잡종 1세대. 자, 얘는 뭐가 있었다? 저항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항성이 있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이를 통해 플러어는 이 유전자가 녹병균에 대한 저항성을 갖는 우성 유전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열성 유전자는 녹병균의 저항성이 없는 걸 얘기한다면 여기처럼 저항성이 있는 애들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병 저항성이 있는 얘도 마찬가지고 병 저항성이 있는 애들을 뭐라고 불렀다? 바로 유전자, 열성 유전자라고 불렀다. 이거 우성 유전자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의 이름을 뭐라고 부른다?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을 R이라고 불렀다. 다시 말하면 녹병균에 대한 병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를 뭐라고 부른다? R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이죠. 다음으로 플러어는 녹병균의 돌연변이를 일으킨 후에 아마가 병 저항성을 유지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은 먼저 시작할 때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냐면 자, 녹병균을 일반적인 녹병균을 어떻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거냐면 바로 돌연변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일반적인 유전자와 다른 모습의 돌연변이로 만들었는데 그 결과 병 저항성을 가지고 있던 아마가 다시 말하면 우성 유전자인 아마가 그다음 우성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녹병균을 돌연변이로 만들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병 저항성이 있었는데 분명히 저항성이 있었는데 자, 이게 어떻게 됐다? 감염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녹병균의 돌연변이로 아마의 병 저항성이 무력화된 것이다. 플러어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 돌연변이가 일어나기 전에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비감염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추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헷갈리면 안 돼요. 녹병균을 돌연변이로 만들었죠. 근데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돌연변이로 만들기 이전에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 이겁니다. 녹병균의 아마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애가 있다는 거죠. 알겠니?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비감염 유전자가 있는데 돌연변이로 만들기 전입니다. 비유전 감염자가 있는데 자, 얘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병 저항성을 식물의 병 저항성을 뭐 하는 것이다? 유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발견을 했다라고 그러니까 뭐 추정을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비감염 유전자의 이름을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라고 했더니 바로 AVR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다시 말하면 정리 한번 해보면 자, 플러어의 연구 과정을 한번 지켜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플러어는 열성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열성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녹병균의 저항성이 없는 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병 저항성이 있는 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병 저항성이 없는 애와 있는 애를 교배시켜 봤더니 잡종 1세대가 나왔는데 그 1세대가 저항성이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우성 유전자를 뭐라고 부르죠? R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녹병균을 다시 돌연변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병 저항성이 분명히 있었던 식물인데 어떻게 했어요? 암인데 어떻게 했어? 감염이 돼버렸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녹병균을 돌연변이로 만들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녹병균 자체에는 자, 병 저항성을 유도해주는, 그러니까 병 저항성을 갖게 만들어주는
비감염 유전자가 있었다는 거고 그것을 AVR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아마는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저항성을 갖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 문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마가 녹병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가 병저항성 유전자 R이 있어야 하지만 동시에 녹병균에도 이 R에 대응하는 비감염자 유전자 AVR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플러어는 결론을 짓게 된 거죠. 자, 최종적인 연구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자, 아마에는, 그러니까 아마가 식물이죠. 자, 이 식물에는 이게 아마로 이제 예를 들어주는데, 그치?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R이 있어야 돼. 우성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자, 녹병균에는 뭐가, 이건 병원체가 되겠죠? 자, 병원체라고 할까요? 대응되기 위해서 병원체라고 하겠습니다. 이 병원체 녹병균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AVR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지만 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녹병균에 걸리지 않는다. 병원체에 감염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고, 자, 그 얘기는 자, 병 저항성을 가지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식물이요. 저항성을 잊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아마나 녹병균 둘 중 하나라도 해당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녹병균을 만난 아마는 그 녹병균에 감염되어 죽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 된다는 거죠. 결국에 자, 이 녀석 R에는, 그러니까 식물에는 R 유전자, 병 저항성이 있는 유전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병원체에는 AVR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병원체에 감염되지 않고 병 저항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플러가 이야기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유전자, 아까도 우리 앞에서도 봤죠. 그 다음에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 됩니다. 상호작용, 그 다음에 가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녹병균의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답니다. 왜요? 병원체가 식물을 감염시켜야 자신이 증식할 수 있으므로 식물의 감염도를 높이는 쪽으로 진화한다고 볼 수 있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줄게요. 만약에 병원체에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게 있다면, 그렇죠? 맞지? 이해가 됐니? 그렇다면 식물은 병원체에 감염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체 입장에서 보면은 이상하잖아요. 왜? 병원체 자체가 진화를 하려면은 얘가 감염이 돼야 진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원체 자체에 식물의 저항성을 가지는 유전자가 있다?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땐 이상하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병원체가 식물의 병 저항성을 유도하는 AVR 유전자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진화의 관점에서는 말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 다시 말하면 병원체가 얘를 가지고 AVR을 가지고 있으면 식물이 병 저항성이 생기기 때문에 얘가 진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 관점에서 말이 안 되죠. 그러나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에 부합하는 사례가 아마나 녹병균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많은 식물과 병원체의 관계에서 확인되었고 점차 이 현상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져 갔습니다. 물론 진화론적으로는 반대에 부딪히긴 했지만 이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 플러가 주장을 한 이후에도 이것이 식물과 그 다음에 병원체 사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례에도 끊임없이 뭐가 되었다는 거죠? 적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설은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병원체 입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일 수 있지만 진화론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식물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병원체의 AVR 유전자는 원래 식물의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식물의 세포 속에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식물은 병원체에 대한 저항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뭐 하게 된 거죠? 진화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요 내용을 잘 이해해야 돼요.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 AVR이라고 하는 유전자는요. 얘를 감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래요. 그럼 뭐가 목적이냐라고 하면은 식물의 세포 속에서 침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을 시키든 감염을 시키지 않든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식물에게 침투를 하는 게 목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AVR 유전자는 침투를 해야 되니까 얘는 계속 진화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저항을 획득하는 과정 속에서 병원체 AVR의 유전자가 발현돼 있는 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다는 거죠. 단백질을 인식할 수 있도록 진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 입장에서는? 식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스스로 저항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VR 유전자 때문에 진화론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좀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는데 AVR 유전자는요. 식물 침투의 목적이 있습니다. 침투의 목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침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투가 된 식물 속에는 AVR을 인식하는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인식하는 그러한 단백질이 있도록 그렇게 얘가 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이 식물이 그런 식으로 진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병원체가 비록 병 저항성을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그렇게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이러한 현상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어떤 현상?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플리 댕글의 지그재그 이론, 일명 G 이론이다 이 말인 거죠. 자, 다시 말하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바로 설명하는 이론이 뭐가 된다? 바로 제플리 댕글의 뭐가 된다? G 이론입니다. 왜 G 이론인지 그 내용을 볼까요? 자, G를 옆으로 뉘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가로축을 시간.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하나만 살짝만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래프가 요렇게 있는데, 자, 가로축을 뭐라고 봅니까? 시간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을 어떻게 보자? 식물의 저항성으로 봅니다. Y축을 저항성으로 보자는 겁니다. 댕글은 이 옆으로 두인 G의 연속적인 과정으로 병원체에 대한 식물의 다층적인 방어 체계를 설명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G 이론의 핵심은 식물의 무엇을 설명하는 것이다? 방어 체계. 방어 체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이게 목적이라는 거죠.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해서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1차 방어 체계를 작동하게 되는데 이 그래프는 좀 이따 그려볼게요. 자, 먼저 이 이론에 따르면 G 이론의 과정을 보면 첫 번째 뭐가 있다? 1차 방어 체계가 있습니다. 방어 체계가 있죠. 이게 뭘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원체에 노출된 식물은 먼저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해서 독성 방어 물질을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1차는 독성 을 방어하는 방어 물질을 뭐 하게 되는 것이다? 물질을 방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성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그러한 역할이 되겠죠. 독성 방어 물질에는 페놀계, 그 다음에 테르펜계, 그 다음에 알카로이드계가 있는데 커피의 카페인이나 고추의 캡사이신은 대표적인 알카로이드계의 방어 물질이 됩니다. 이것들은 인간의 기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식물 자신의 생존을 위해 생성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병원체는 이러한 1차 방어 체계에 의해 차단되는데 이에 따라 식물의 병 저항성이 높아지고 옆으로 누인 G의 첫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용된 병원체, 다시 말하면 1차 방어 체계를 뚫은 병원체가 있겠죠. 자, 이런 1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와 식물체를 감염시킵니다. 이러한 공격으로 식물의 병 저항성이 낮아져 옆으로 놓인 쥐의 아래로 내려간 두 번째 꼭지점으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형태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쥐의 모습이. 알겠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서 다시 한번 보자면 마치 Z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보면 저항성이 아주 떨어져 있죠. 그죠? 근데 자, 이제 독성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항성이 높아져요.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1차 방어 체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자, 얘를 뚫고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항성이 다시 낮아지겠죠. 그죠? 자, 이 부분이 바로 2차 공격을 받게 되는 부분이에요. 다음으로 가봅시다. 자, 두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되죠. 이에 식물은 침투에 들어온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해서 1차 방어 체계보다 더 강력한 두 번째입니다. 바로 2차 방어 체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발생하냐면 2차 방어가 발생하는 겁니다. 됐죠? 자, 어떤 식으로요? 읽어보겠습니다. 식물은 병원체의 세포벽을 분해하는 각종 효소나 항생 물질인 파이토알렉신을 분비하여 병원체를 죽이게 되는데, 이렇게 하여 식물의 병 저항성이 다시 높아지면 옆으로 누인 G의 세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면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자, 일부 병원체는 이러한 식물의 2차 방어 체계마저 뚫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작용하는 것이 바로 병원체의 AV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2차 방어 체계까지 뚫고 들어왔을 때요. 알겠죠? 이때 뚫고 들어오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바로 무엇이 발현되는 거다? 바로 AVR 단백질이 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단백질이 여기서 발현이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앞에서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식물 침투를 목적으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AVR을 인식하는 뭐가 있죠? 단백질이 있다는 거지. 처음에 이제 이 사람의 이론에 따르면 1차 방어나 2차 방어 속에서는 스스로 막아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스스로 막아낸다는 말이 아니라 1차 방어나 2차 방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패턴을 파악해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표면 분자를 인식해서 병원체 표면 분자를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도 조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것을 방어하게 되냐면 병원체의 접촉 패턴을 인식하는 거죠. 이것도 살짝만 우리가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어 체계는 이렇게 독성의 방어 물질을 방출하는 부분인데, 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병원체 침투, 병원체의 침투 패턴을 인식해서 1차 방어 체계를 만들어낸다면, 자, 그 다음에 2차 방어 체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얘기했죠? 여기에 보니까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선 병원체의 표면 분자를 인식해서 이 2차 방어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이것도 마저 뚫리면은 이제 3차가 되겠죠. 3차 방어 체계가 작동되는데, 그때가 AVR 단백질이 발현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지? 자, 이로 인해 식물의 병 저항성은 다시 낮아져 네 번째 꼭지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번 더 그래프가 내려가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차 방어 체계를 뚫고 들어온 병원체에 의한 감염을 막기 위해 식물이 진화적으로 획득한 것이 바로 R 유전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발현되면서 이때 식물은 뭘 가지게 된다? R 유전자가 가지게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자, R 유전자가 발현된 단백질이 병원체의 단백질을 인식하고 나면 식물은 매우 빠르고 강한 방어 체계를 활성화한다. 이것을 R 유전자 매개의 면역 방어라고 하는데,
자, 나뭇잎에 노랗게 말려버린 작은 반점들은 이러한 방어작용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작용으로 인해 식물의 병 저항성은 다시 어떻습니까? 높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단 가볼까요? 지그재그 이론의 특징은 우선 각 단계를 거치게 되면서 식물의 방어 체계가 점점 더 강하고 정교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요. 이거죠. 여기에 보면은 1차 방어, 2차 방어, 3차 방어까지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이 방어 체계가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병원체 역시 이렇게 강해지는 식물의 방어 체계를 다시 뚫고 들어가 병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독한 놈들이에요, 그죠? 맞고 뚫고 계속 하는 거죠. 그죠? 인간의 삶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아무리 강력한 방어 체계를 지니고 있는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 감염시키는 병원체는 진화론적으로 출현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도 왜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많은 바이러스들이 발명되고 인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대량 이제 많은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이 사상이 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최근에는 이제 몇 년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가 되게 힘들어했었고 아주 먼 중세 시대에는 우리가 흔히 흑사병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인류의 바이러스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결국에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걸 막아내요. 우린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인간의 힘은 정말 위대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이렇게 식물과 병원체는 서로에 대해 어떤 관계를 띠고 있냐? 우리는 이 유전자 상호작용 가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뭐냐면 식물과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관계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 관계가 뭐냐? 방어와 공격을 하면서 서로 뭐 하게 된다? 진화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것을 식물과 병원체에 뭐라고 한다? 공진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어와 공격을 계속 반복하면서 서로 진화하는 것을 바로 우리는 공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